한국의 그 코어 세대 계층이 집단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7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은퇴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금을 포함해서 기초연금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보장유의 그런 재정 지출을 폭발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의 활력은 또 감소하게 될 거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의 피크아웃이 시작하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영업, 원래 한국이 자영업의 천국이다 이렇게 불렸었던 이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게 불렸었는데 지금 뭔가 자영업 시대가 몰락하는 그런 세기말을 보는 것 같아서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큰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2달 새에 20만 명이 또 폐업을 했고, 그리고 반갑지 않은 자영업자 비중 감소라는 그런 기사가 중앙에서 3월 중순쯤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영업자의 비율도 지금 20%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한 해에는 91만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2달 만에 20만 명이 문을 닫았으니까 이것도 자영업자의 폐업 속도도 진짜 한국 출산율 떨어지는 속도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선에서 준비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1960년대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뭐 37%였다고 하고요. 지금은 정말 제가 2010년대부터 금융시장에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뭐 한 그 바로 전 시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약간 20% 중후반 이런 식으로 좀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20%가 깨졌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늘어났는데 당연히 23년부터 그 숙박이나 음식업 분야 자영업자 연체율이 뭐 평균의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큰 폭으로 연체율이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생긴 그런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또 21년을 보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창이었었는데 한국은 굉장히 후진적인 막 그런 모습이다 막 이러면서 대기업 수는 선진국보다 작고 자영업자는 후진국만큼 많다 이러면서 자영업이 많은 것이 굉장히 후진국형 모형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이 당시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그럼 지금 자영업이 감소하는 거는 저희가 너무나 선진국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자영업이 감소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자영업만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총 생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가 감소한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겠지만은 저희는 막 그런 엄청난 기업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재벌가들도 소위 뭐 3세 경영 가면서 요즘 시장 말로 그냥 꼬라박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그냥 자영업자도 감소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그 우리 채널에 편집자분을 고용을 하면서 이제 사람인의 공고를 냈었고, 이제 지금은 닫아놨는데 공고를 낼 때 원서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서가 엄청나게 오길래 또 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률이 46%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실업률은 두 자릿수가 되지 못하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50%가 조금 안 되는데 사실 이들의 숫자가 815만 명인데 이 중에 한 400만 명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375만 명은 취업했고 한 25만 명은 실업자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경제활동 참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업률이 낮은 것이죠. 경제활동 참가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계산적으로 볼 때는 실업률이 한 자릿수로 낮게 나오니까 뭐 괜찮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 나라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전체 인구들 중에서 전체 이제 이 연령대 인구들 중에서 절반은 지금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 취업률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상당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 사이즈가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성수동 같은 데 가면은 사람 많다 하는데 뭐 저도 인정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활동 인구나 생산 가능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를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채널에서 연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1970년대생들이 이제 가장 정점을 찍었던 그 연령대 분들인데 70년생도 2030년 되면 60살이 되잖아요. 그리고 2035년부터 연금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2025년이니까 이제 경제활동 피크가 10년 남았고 62세까지 다니신다고 하면은 2032년까지 다니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한 7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1년은 저희가 진짜 정점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 경제활동 총 인구라는 그런 개념보다 한국의 그 코어 세대 계층이 집단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7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은퇴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뭐 기초연금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보장유의 그런 재정 지출을 폭발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의 활력은 또 감소하게 될 거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의 피크아웃이 시작하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삼성물산에 있을 때 그 디스플레이 라인 7세대, 8세대 두 개 라인을 지었었는데 7세대, 8세대 디스플레이 라인을 지을 때 그때는 노동력이 끝없이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설비 투자 대상지들이 한국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한국에서 노동인구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뭐 그러면 뭐 로봇으로 대체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뭐 로봇 사람 얘기는 뭐 차지하고요. 노동력이 지속해서 공급되지 않는다는 생각하면은 공장 짓기 어렵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지속해서 공급이 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작동하는데 여기다가 뭔가 관세니 뭐니 핑계까지 만들어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공장이 거기 만들어지게 되면 일자리가 거기 만들어지는 거고 한국은 관리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취업률 내려가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 비중도 내려가고 이러면서 경제 사이즈가 쪼그라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이런 핑계를 대니까 저희가 막 좋다고 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국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을 지르는 거지 청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1번은 가장 높아진 주택 가격이고요. 이 주택 가격이 높아진 부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 자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임차인들에게 또 전세 사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는 대출에 대해서 그 대출 금액 원본 이상의 초과 손실을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투자업계에서는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의 초과 손실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전세 대출은 사실상 파생 상품 손실 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회복을 할 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초창기 때는 벌어들이는 돈이 작은데 나가야 되는 돈을 원금의 초과로 보게 되면은 복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청년들은 이제 높아진 집값도 부담인데 임차로 가는데 여기서는 전세 사기로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누적해서 27,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2030이 여기서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수치들이 다 안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적으로도 이미 이런 형태의 피크아웃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이 계속 강남부동산만 주목하고 제가 피들리라는 그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부동산 관련 포스팅들을 계속해서 알람을 받고 있는데 피들리를 보다 보면은 그 알람 내용의 상당수가 전부 서울 뭐 강남구 부동산이 얼마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전체 부동산에서 비중이 3%도 안 되지만은 그 부동산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장식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지금 거의 완전히 이제 곱창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매경에서도 결국 이제 이런 내용까지 했는데 14억 부르던 세종 집값이 지금 6억으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광역시 인기 지역도 와장창이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매경 그래프인데 20년, 21년에 뿜었다가 지금 이제 박살났고요. 세종 같은 데도 이렇게 내려갔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피크아웃 상황에서 이런 지역별 초양극화는 지방 소멸을 전제하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사라지지 않을 지역으로 미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수요가 약해지고 안 사라질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과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과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세론으로 목 놓아 부르는 쪽에서는 뭐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 돌아섰다, 앞으로 올라가기만 할 거다, 뭐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제 펌핑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22년부터 이런 현상이 심화가 됐었고 22년부터 우리 사회를 때린 거는 결국은 초저출산이 때린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시장의 인식이 지방 부동산 살려는 생각 좀 접고 오히려 지방 부동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 투자라도 하나 사놔야 되나 이런 심리가 만연하기 때문에 초과 상승이 발생을 한 거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저출산이라든가 신규로 생산 가능 인구로 진입하는 그런 청년 세대들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진입한 세대들도 전세 사기로 또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내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정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주택 가격을 이만큼 다 올려놔 버린 이런 상태에서는 일자리는 또 이제 서울에만 모아놓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뭐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게 솔직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변죽만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 부동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피크아웃으로 가는 것은 그냥 정해진 수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작년 초에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그런 책을 냈고, 재작년 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 1년 넘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의 피크아웃을 다루는 내용으로 우리 채널이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강세장으로 갔다고 해서 피크아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의 강세장으로 간다는 그 지역은 이미 비소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피크아웃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이 그냥 시장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 완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손을 대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더 그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빠른 속도로 침체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핵심지 갖고 계신 분들도 속으로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진짜 그냥 여기 계속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뭐 어떻게 현금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유동화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전체 주택의 거래 회전율이 이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잘 팔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코어가 피크아웃 코리아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외화 자산 취득을 조금 서둘러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화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요, 어쨌든 원화 기준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달러 기준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일본이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너무 미국만 보시기보다는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도 같이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를 이제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여러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부심에서도 뭐 연금 상담소나 주식 상담소, 그리고 뭐 나중에 제 채부심 앱에서는 일본 부동산 관련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이제 우리 채널 통해 가지고 계속 공급하면서 이 피크아웃 시대에 대응하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